앞에서도 나온 표현 중 구우란 개념이 있었죠. 황제내경 소문 삼부 구우론에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체를 상, 중, 하, 세 개 영역으로 나눈 뒤에 다시 이를 세 개 영역, 천, 인, 지 이 형태로 나눠서 인체를 총 9개 영역, 좌우를 합치면 18개 영역으로 나눠서 인체의 질병을 관찰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관찰 대상은 해당 부위의 맥동 부위입니다. 물론 이 맥동 부위와 관련된 경혈도 오늘날 존재하고 있고요. 맥진을 기반으로 이들 영역의 질병 상태를 파악하는 것인데 인체의 맥박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일까요? 그것은 하나의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몸 전체로 보내는 압력을 형성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수축 압력이 혈류의 흐름을 만드는데 인체의 말단에서 동맥혈관이 이 압력에 따라 팽창과 수축, 특히 동맥 내에 판막이 어, 맥, 어, 움직이는 현상이죠. 그렇다면 인체 18 영역의 맥박은 모두 동일할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해야겠죠. 하지만 한의학 진료에서는 이것이 해당 영역의 질병 상태에 따라 이 맥박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관찰합니다. 이것이 맥진의 시작이자 발달 과정이죠. 결국 인체의 질병을 영역별로 판단하게 된 맥진처가 나중에는 경혈이자 또 경맥을 인식하게 된 대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표본, 표본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맥진처를 좀 더 확장한, 좀 더 세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표본은 인체의 어, 영역별 몸의 증상, 그러니까 질병 상태를 사지 말단에 있는 경혈을 통해서 진단과 치료한다라는 걸로 설명되어지지만 처음에는 삼부 구우론처럼 바로 이 부위는 맥진과 관련된 부위로서 인체의 질병 상태가 나타나는 표부를 어, 중심으로 하는 맥진 체계와 이와 상응해서 나타나는 인체의 사지 말단의 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맥진처를 비교해서 요 상응하는 관계로 질병 상태를 파악했다라고 하는 것이 표본 이론의 시작입니다. 참고로 표본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상반된 개념이기도 하고요. 동의보감에서는 인체의 형태를 표와 본으로 나눈다고 할 때 표는 사지에 해당하는 영역을 표라고 설명했고 본은 인체의 몸통, 속 구조를 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황제내경을 비롯한 친구 의서에서는 이 표본이 반대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바로 표는 머리를 비롯한 몸통의 주요 영역을 표라고 부르고 사지를 중심으로 나와 있는 주술 이하를 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12경의 표본 도표를 보더라도 표는 주로 인체의 몸통 부위를 언급하고 있고 본은 인체의 팔다리를 중심으로 하는 말단 부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표본과 황제내경을 비롯한 친구 의사에서 말하는 표본은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친구 의사에서 언급되는 표본은 결국 인체의 증상이 나타나는 곳을 질병이 나타나는 곳을
이 문제를 관찰하고 해결한 진단과 치료의 부위를 본이라고 부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표부에서도 진단이 되고 본부에서도 진단이 되고 또 표부에서도 치료가 되고 본부위를 활용해서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 의사에서는 표보다는 본을 중심으로 질병의 상태를 개선하고 또 치료하고자 하는 노력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근결도 이러한 과정에서 표본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은 몸통 부위를 중심으로 언급되어 있고 근은 사지, 말단을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과 근결이 함께 언급이 될 때 유사한 점과 다른 점들이 비교되기도 하는데요. 표는 주로 증상, 합병증, 몸통 부위를 언급하고 있다. 본은 질병의 원인, 초기 질환 또는 손발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친구 의학에서는 다루고 있고 결은 표와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표는 결은 복부, 가슴,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설명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삼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손발의 말단, 특히나 손가락, 발가락의 끝에 있는 정혈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손발을 포함한 네 영역이기 때문에 사근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삼결, 사근이라고 표현할 때 바로 근결 이론에 따라서 세 부위의 결, 네 부위의 근을 언급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표본의 응용 사례 또는 근결의 응용 사례는 바로 증상 부위의 원위 부위, 그러니까 머리에 통증이 있는데 발가락 부위를 중심으로 치료한다. 탈장이라든 항문 질환에 머리에 있는 경혈을 활용한다. 이렇듯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부위와 먼 인체 다른 부위를 활용해 질병을 치료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경락 이론에서 연결성을 의미하고 또 이러한 연결성을 근거로 결국 치료에 활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결국은 자침법이 이런 원위 부위, 그러니까 질병이 몸통 부위에 있다면 몸통 부위에 사응하는 팔 또는 다리 부위를 치료 대상으로 삼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거를 원위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위 부위를 치열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오래된 침법이 바로 거자법입니다. 거자법과 유사한 거는 또 무자법이 있고요. 이 두 가지 모두 질병 상태에 그래서 그 질병 상태 부위, 그러니까 질병이 있는 부위가 아닌 원위 부위를 치료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좌우를 구분해서 좌측에 있는 병은 우측에서, 우측에 있는 병은 좌측에서 자침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거자법과 무자법의 차이가 무엇인지가 사실 이 다음 글에 나와 있는데요. 맥진과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맥이 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맥진을 통해서 맥의 이상 상태를 구분하고 있는 거고 이런 맥진의 이상 상태를 좌우에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우에서 맥을 비교했을 때 왼쪽 맥이 왕성하면서 오른쪽에서 증상이 더 심했거나 오른쪽 맥이 왕성한데 왼쪽에서 증상이 더 심하는 이렇듯 서로 일치하지 않은 질병 상태에서 거자법을 쓴다는 것이죠. 그럼 전제는 맥진이 활용되어 있고 맥진과 관련된 경맥의 노선에서 분경을 하고 있고 경맥의 영역을 확인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자극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근데 이때 맥진과 관련된 병이라면 거자법인데 맥진이 아닌 맥진과 상응하지 않을 때는 무부자법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시동병과 소생병의 비교를 본다면 시동병은 거사법으로, 소생병은 무자법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연역적 추론도 가능하겠죠. 청나라 말기에 대표적인 중국 친구 의사로서 주수동 선생이 계십니다. 이분은 전근대 친구의학과 근대 친구의학 사이에 존재했던, 실존했던 저명한 친구의학자인데 그분이 썼던 필사본의 책이 1980년대 그분의 손자를 통해서 발간이 되면서 금침 매화시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거자법과 무자법에 대한 내용을 오늘날 개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결국 거자법이라는 것은 좌병, 우치, 우병, 좌치처럼 인체를 좌우를 구분해서 인체의 좌우 각각의 어, 한쪽으로 치우쳐진 질병 상태를 치료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균형 상태를 보는 거고 이 균형 상태의 관찰은 인체의 촌구맥이라는 곳에서 관찰했다. 결국 촌구맥을 통해서 좌우의 구분을 어, 밸런스의 상태를 관찰하고 그 관찰 상태에 따라서 좌우에 번갈아서 자침하는 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자법도 비슷한 취지로 좌우를 구분하는 것이지만 무자법의 경우는 동맥이 락맥을 중심으로 치열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결국은 거자법은 병맥을 중심으로 하는 자침법이고 무자법은 락맥을 중심으로 하는 자침법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다시 요약해 보면 지금과 같이 슬라이드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정자법, 부자법, 거자법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조금 더 이 의미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 원칙은 환자가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 때 그 증상이 어느 부위에 어느 부위, 어떤 경락 계통과 관련한 병인지를 확인한 뒤에 결국은 그 부위에 질병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해당 부위를 자침하는 법을 정자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증상이 락맥 부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락맥에 해당한 부위에 자침을 하고 해당 경맥의 부위에 있다면 해당 경맥 부위를 자침할 수도 있겠죠. 이런 상태는 결국은 증상이 있는 부위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자법의 경우는 증상이 있는 부위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맥진을 통해서 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맥의 이상 여부가 어디에 있는지를 관찰하는데 이때 맥의 이상 여부를 전신의 3부 9를 포함한 인체 전신에 분포하고 있는 동맥의 박동철을 관찰해서 좌우 상하의 편향을 살핀 뒤 그 편향된 부위를 증상과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증상 부위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증상과 상관성을 나타내는 반대측 또는 원위 측의 경맥 부위를 자침하는 것이죠. 이때 이 원위 부의 경맥 부위를 자침하기 위해서 전제가 무엇을 한다고요? 예, 맥진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후라는 맥진을 통해서 자침 부위를 결정한다. 진단과 치료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은 증상과 상반된 영역에서의 맥진처, 자극처가 확인이 될 때 이러한 식의 자침법을 거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다만 이러한 증상이 경맥에 맥진과 관련한 이상 부위가 있으면 경맥에서 자침하는데 만약에 없다면 그 병은 경맥에 있는 게 아니라 락맥에 머문 병이라 생각하고 증상이 있는 부위와 상응하는 원위 부위의 락맥을 자극하는 것이죠. 이거를 무자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정자법은 증상이 있는 부위에
경맥에, 경맥이든 낙맥에 주목하는 것이라면 거자법과 무자법은 증상이 있는 부위와는 증상이 있는 직접적 부위는 아니되 증상과 연관된 원위 부위의 경맥 또는 낙맥을 관찰하고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에 해당 경맥이나 낙맥을 자침하는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감흥의 전도와 허실의 조정이라는 측면이 경락의 치료적 관점에서의 기능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경락의 생리적인 측면, 병리적인 측면, 이후에 사실 진단과 치료적인 측면에서 주로 이 감흥의 전도, 허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 중에 이 감흥이라는 말은 다른 이제 수업 시간에도 추가로 이야기 드리겠지만 한약을 포함한 동양의 고유한 사유입니다. 맥락적 관계를 감흥이라고들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맥락적 관계를 매개하는 물질이 어, 이 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흥이라는 말과 듣기라는 말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침 치료라는 것은 맥락적 관계, 특히 의사 환자의 관계, 또 인체 유기적인 인체 내 다양한 구성 요소와 조직, 기관, 장부 등의 관계를 강화하고 이러한 강화를 위해 기의 전도를 조절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 맥락적 관계를 강화하는 과정에 이 경락을 일종의 중재자로서 중재하는 일단 역할로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보통 감흥이 되지 않는 이유를 기혈의 허실 상태와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실을 조정하는 것은 이런 감흥을 강화하거나 억제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요. 자침해서 시술자와 환자가 느끼는 현상, 이거를 득기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어떤 치료적인 느낌을 어, 감흥의 전도, 허실의 조정으로 나열하고 있죠. 자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침 치료 과정에서 이 듣기 과정, 행기 과정, 송기 과정이라고 하는 3단계의 이러한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듣기란 자침할 때 시술자와 환자가 경험하게 되는 현상인데 특히 치료적 유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듣기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정한 경혈 부위에 자침할 때 시술자가 아무런 예시나 암시를 주지 않고서도 이 환자가 느끼게 되는 생리적 반응 현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약 문헌에서 바로 이 듣기를 기지 감흥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앞서 드린 말처럼 감흥이라고 하는 맥락적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듣기의 중요성은 황제 내경을 비롯한 친구의서 전반에서 매우 강조되는 내용이고 이는 문헌에 따라서 기가 온다, 기가 스며 들어간다, 기가 충만하다 등등의 다양한 형용사적인, 동사적인, 특히나 느낌의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느끼라는 현상은 시술자와 환자가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느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듣기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듣기가 느껴진다라는 듣기감이죠. 듣기감은 환자의 듣기감과 시술자의 듣기감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환자가 느끼는 듣기감은 다양한 감각
등이 포함되어집니다. 1차적인 통증도 듣기감의 느낌에 들어올 수 있고요. 터질 듯한 느낌, 시린 느낌, 기운 빠지는 느낌, 마비되는 듯한 멍한 느낌, 시원한 느낌, 뜨거워지는 발열감, 자극 부위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다양한 느낌 등이 주관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환자의 반응, 질병 상태, 자극 부위에 따라 환자가 느끼는 듣기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듣기감의 공통점은 환자가 치료적 결과에 도달하게 되고 또 편안한 느낌으로 편안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듣기감 과정에서 환자가 긴장하거나 불편감을 느낀다면 이는 듣기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자침의 부작용적인 반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술자가 경험하는 듣기감은 주로 침자극 시에 침체를 통해서 시술자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침을 삽입하였을 때 침이 갑자기 뭔가에 조여드는 듯한 느낌이 생기는데요. 오른쪽 그림처럼 피부 및 조직, 특히 결체 조직에 의해서 침이 엉킨 듯 어, 조여지는 현상인데요. 어떤 시술자는 이러한 느낌을 낚시꾼이 낚시를 하는 과정에서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물렀을 때 낚싯대에 느껴지는 텐션과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듣기감은 환자와 시술자가 각각 경험하는 독특한 현상이자 치료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경락이라고 하는 것을 치료적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약물의 규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언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본초학 시간에 각 약제의 규경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규경은 마치 어떤 약물이 특정한 경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약물의 규경에 대한 처음 언급은 송나라 때 부종석의 본초 연의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당시의 규경은 어, 약물의 규경이 모두 완성된 상태로 언급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특정 약물이 특정한 경락과 관련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한 것이죠. 그러다가 약물의 규경은 금원 시대에 이동원 생의 용약법상에서 본격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 제자 왕호고가 황액 본초를 통해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약물의 규경 내용은 가설과 추론이고 약물의 실질적인 효과를 설명하고 파악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본초 이론에 아직 완성된 내용은 아니죠. 금원시대의 장원소는 진준항이라는 책을 편성하면서 약물 규경 이론에 대한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규경을 언급하는 것은 규경의 근거로 삼은 것은 약물이 어떠한 경맥 또는 장부의 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맥에 귀입한다고 설명한 것이지 실제로 어떤 경맥에 귀입한 후에 그 경맥을 치료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이 생각할 때 경락이라는 것이 어떠한 고유한 기관이고 또 그 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물이 그 독특한 경맥 기관으로 스며든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은 관념적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경락은 친구 치료나 마사지와 같은 치료 영역뿐만 아니라 본초 약물의 활용에서도 그 개념들이 활용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사실 다양한 방면, 심지어는 운동요법과 같은 기공,
또 보건 양생과 같은 다양한 방면에서도 경락에 대한 개념들이 활용되어진다는 점을 참고해 볼 필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주로 경락의 기능과 작용을 생리적인 측면, 병리적인 측면, 진단과 치료적인 측면에서 나누어서 소개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별도로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12경맥을 관, 추, 합 또는 관을 개라고도 읽습니다. 그래서 개추합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경락의 어, 정의에서 12경맥의 명칭을 공간적 개념 또는 시간적 개념에서 기와 원리에 따라서 설명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것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삼음사 경락의 주요 명칭에는 삼음삼양의 개념이 섞여져 있지요. 삼음삼양은 크게 보면 음양학설의 한 틀입니다. 한 특징이죠. 결국 음양을 삼음삼양으로 구분하고 그것을 기와 기화라고 하는 현상으로 풀어간 것이죠. 이 과정에 삼음삼양은 음양이합론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공간적 속성을 띠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음양이합에서 의미하는 이 공간적 속성은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단순한 공간을 넘어서 사실은 일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속성 속에서 태양의 어, 뜨고 진 그러한 과정에서의 어, 모습들을 24절기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이합론에서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사실은 동서남북의 의미에는 태양의 위치들을 염두에 둔 계절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층에서 동지와 하지를 기준으로 해서 추나 추동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 과정에서 양기, 특히 태양의 기운이 어떻게 성세하는지를 삼음삼양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합추는 관합추는 바로 이렇게 삼음삼양의 시간의 속성에 따라서 음양의 기가 성세하고 하는 모습들을 기화라고 하는 방법으로 설명해 가는 과정이죠. 즉, 공간에 대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른 변화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12경맥의 명칭과 12경맥의 특성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공간적 속성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면 공간적 속성에서의 개합추 역시 표리, 전후, 좌우를 염두에 두고 볼 수 있습니다. 앞쪽은 양면과 태음이라고 하는 표리, 뒤쪽은 태양과 소음이라고 하는 표리, 옆쪽은 소양과 거름이라는 표리를 둘 때 이때 어, 각각의 삼음삼양의 후면에서의 개와 합, 측면에서의 개합의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측면에서는 개합이 아닌 추를 중심으로 어, 일종의 관계성이 공간적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죠. 또한 시간에 따라서 삼음삼양을 기화에 따라서 시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화와 관련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화에 의해서 개합추를 말하는데 개라고 하는 것은 요 겉이자 일종의 개방성을 말하는 거고 합이라고 하는 것은 축적, 밀폐, 닫혀있는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추는 개와 추 사이에 변동성이 야기되는 어, 추가 되는 것이죠. 일종의 지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를 음경에서는 태음, 양경에서는
태양에 개를 갖다 놨고, 합은 음경에서는 심포, 아니, 거름, 양경에서는 양명을 갖다 놓고, 그리고 추는 음경에서는 소음, 양경에서는 소양을 갖다 놓고, 이것의 관계성을 묶어 준 거죠. 이 관계성을 여러분이 잘 들여다보면 이 관계성에 독특한 의미가 등장합니다. 상과 하, 상과 하의 개들끼리 서로 상통이 되는 거죠. 이 상통이 장부상통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의보감이나 의학입문에서 언급되었다는 장부상통을 어떻게 저런 관계성이 형성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삼음삼양의 시간적 속성이 고려된 일종의 상하의 관계, 또 장부의 관계를 표현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관계는 결국은 계합추와 관련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도 소개했던 장부상통의 도식을 내용을 살펴보길 바라겠습니다. 의학인문 5장 천창론에서 언급되었고 또 동의보감에서 이를 활용해서 장부상통에 따라서 질병의 상태와 진단 치료에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동의보감에서는 위와 명문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심포로 바꿔서 위와 심포를 상통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 아마 황제내경을 비롯한 원전 의사 시간을 비롯한 여러 한약 이론에서 삼음삼양과 관련된 표본 중기라고 하는 표기, 중기, 본기, 중기와 관련된 요소들을 삼음삼양 또는 육기 등등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내용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후대 한의학의 경락에 다양한 성격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성격들은 한국에서는 오행침법, 사암침법 또는 사상체질 등에서 이 삼음삼양의 의미들이 이 기와 원리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 이 시간에 이 모든 것을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삼음삼양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에는 공간적 의미를 통해서 인체의 구조와 영역을 구분하는 개념, 또한 삼음삼양의 시간적 변화에 따른 기화에 따라서 어, 인, 어, 경락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방법, 그다음에 삼음삼양을 이러한 표본 중계와 같은 기화 원리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서 이러한 육기와 삼음삼양의 관계를 경락으로 묶어서 설명하는 또 한의학적 다양한 이론 등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어, 파악하길 바랍니다. 표본 중기가 12경맥에서 활용될 때는 그런 측면으로 이제 각각의 경맥의 명칭에 따라서 음양 오행과 어, 육기가 배합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왜 여러분 양명에 해당하는 경맥에 금의 속성인 허파를 배열하고 얼음에 해당하는 목의 속성으로 부여했을 때 왜 간과 관련된 경맥이 포함되고 태양과 관련된 삼음삼양의 오행의 물의 속성을 고려해서 방광과 관련된 장부가 배합되는 등 각각의 삼음삼양에 따라서 경맥과 장부가 연관되는지도 이런 표본 중기의 근거에 토대를 두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요약표는 12경맥의 명칭과 장부의 이름이 삼음삼양의 표본 중기와 관련된 과정에 오행과 삼음삼양이 연결되고 또 장부가 연결되어 경맥 이론의 완성을 이루고 있구나라는 걸 어,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완성되어 있는 경락의 구조들이 서로 어떤 관계로 묶여져 있는가? 관계성이죠. 자세히 보면 음과 양의 표리 관계 등이 요거 삼음삼양에 의해서 묶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장부의 표리로도 묶이고 이것이 장상론에서 말하는 내용과 경락에서 말하는 장부 이론이 서로 통합될 수 있는 근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후반부에 삼음삼양을 비롯한 표본 중개의 내용은 어, 경락의 기능과 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주된 내용은 아니지만 고전 이론 속에서 경락의 이론 등이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되어지는지를 이해할 때 삼음삼양의 명칭에 내포된 다양한 속성이 있음을 보여드리고자 추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경락의 기능을 전반적인 측면으로 다루었습니다.